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어요. 첫애 때도 진통시간이 길어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노산에다 안 좋은 일까지 겪은 터라 난산으로 꽤 고생이 심했어요. 분만실에 누워 산통에 힘겨워하는 와중에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닌데 친모보다 더 애틋한 네 번째 엄마였죠. 네 번째 엄마는 고집도 세고 모든 걸 당신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게다가 면전에서 대놓고 서슴없이 제 흉도 보는 분이시죠. 따지고 보면 최악의 엄마지만 그런데도 저는 이런 엄마가 좋아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들은 하나뿐인 엄마가 넷이나 있을 정도로 제 인생은 순탄치 않았어요. 친구가 많다는 건 친구가 없는 것과 같다는 말처럼 엄마가 많다는 건 정작 제가 기댈 엄마가 없다는 것과도 같았죠.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여동생과 저를 길러주신 외할머니와 함께 웃은 살았으니까요. 아빠는 동네에서 빵집을 하셨는데 따로 직원을 두지 않고 엄마가 제빵사인 아빠를 도와 보조일도 하고 카운터도 맡고 계셨죠. 부모님이 가게에 매달려 있어야 해서 저와 여동생은 외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외할머니는 사위집에 얹혀 산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셨는지 늘 저희 아빠 눈치를 보곤 하셨어요. 정작 아빠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거기다 저희 아빠가 주사가 심해서 술만 드셨다 하면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바람에 더더욱 사위를 어려워하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빠가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외할머니는 저와 여동생을 일찌감치 재우셨어요. 손녀딸들한테만큼은 험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어릴 땐 잠도 안 오는데 자꾸 자라고 닥달하는 외할머니가 야속했어요. 하지만 머리가 크고 보니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자겠다고 칭얼대는 여동생을 다독이며 잠을 청하곤 했죠. 네 아빠는 술만 아니면 버릴 게 없는 사람인데 그놈의 술이 웬 수지. 외할머니는 종종 그런 말을 하셨어요. 사위의 주사에 진저리가 처지면서도 가족 건사하느라 쉬는 날도 없이 죽어라 일만 하는 아빠가 안쓰러우셨던 거죠. 거기다 장모까지 품어준 고마움도 한몫했을 테고요. 그래서 외할머니의 그런 푸념이 마냥 듣기 싫지만은 않았어요. 사위에 대한 사랑이 담긴 푸념이니까요. 하지만 나날이 심해지는 아빠의 주사에 결국 외할머니 마음도 돌아서고 말았죠. 생각해보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저 같으면 진작 돌아섰을 테니까요. 그날은 단축 수업을 해서 평소보다 일찍 수업이 끝난 날이었어요. 4교시까지만 하는 바람에 점심도 못 먹었던 터라 대문을 들어서면서 할머니, 나 떡볶이 해줘! 소리부터 질렀죠.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는 엄마랑 외할머니가 화들짝 놀라지 뭐예요. 네가 어떻게 벌써 집에 오니? 엄마는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오늘 학교에서 단축 수업했어. 근데 이 시간에 엄마가 왜 집에 있어? 평소 같으면 가게에 있어야 할 엄마가 집에 와 있는 게 이상했어요. 게다가 저를 보고 놀라는 것도 이상했죠. 외할머니는 방에서 진보다리를 들고 나오시다가 저를 보시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서셨죠. 할머니, 그게 뭐야? 우리 이사가? 딱 봐도 옷보따리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엄마와 외할머니의 모습은 분명 평소와 달리 이상했어요. 두 분이 제 눈치를 살피며
난감해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때였죠. 옷 입기 싫다고 떼를 쓰며 울고 있던 여동생이 저한테 또르륵 달려와 그러더라고요. 언니, 우리 이제 아빠랑 안 살아. 그러니까 언니도 빨리 짐 챙겨.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왜 아빠랑 안 살아? 그러자 엄마가 달려와 여동생 손을 끌고 가며 차갑게 말했어요. 넌 신경 쓸 거 없어. 어차피 넌 안 데려갈 거니까. 소영이 이놈의 기집애, 빨리 옷 안 입어? 엄마는 괜히 동생한테 화를 냈어요. 왜 나는 안 데려갔는데 소영이는 데려가면서 왜 나만 안 데려가냐고. 서운한 마음에 저는 바락바락 대들며 소리쳤죠.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보다 못한 외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그러시더라고요. 아빠 혼자 두고 갈 순 없잖아. 넌 첫째니까 아빠 곁에 있어야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첫째니까 아빠랑 살아야 한다니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으로 달려가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제 발로 따라 나가면 그만이니까요. 강선영,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짐을 싸들고 마루로 나오자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 눈빛은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엄마의 눈빛이 아니었죠. 안 데려가면 내가 쫓아갈 거야. 엄마도 아빠 싫다고 나가는 마당에 왜 내가 아빠 옆에 있어야 돼? 싫어. 툭하면 술 먹고 살림 부수고 욕하는 아빠, 나도 싫어. 그러자 엄마가 제 짐을 잡아채서 방으로 던지며 그러더군요. 넌 내 딸도 아닌데 왜 내가 데려가? 몰랐어? 너 내 딸 아니야. 나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 아빠 옆에서 살아. 난 이제 네 아빠도 너도 다 꼴보기 싫으니까.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내 엄마가 아니라니. 내가 기억하는 한 엄마는 처음부터 내 엄마였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랑 외할머니 표정을 보니 거짓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내 엄마가 아니야? 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엄마랑 외할머니가 나 키웠잖아. 그런데 왜 엄마가 아니래? 저는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매달렸어요. 하지만 이미 정을 떼기로 작정한 엄마는 기어이 제 손을 뜯어내며 모진 소리를 해댔죠. 네 친엄마는 네 돌 지나고 집 나갔어. 네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가 본데 난 너 2살 때 네 아빠랑 살림 합쳤고 길게 말해봐야 입만 아프니까 궁금하면 네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짐 싸기 바쁘니까 걸리적거리지 말고 저리 꺼져. 엄마가 밀치는 바람에 저는 휘청거리며 마당에 엎어졌어요. 그 바람에 무릎이 까졌지만 찢어진 상처보다 마음이 더 아팠죠. 외할머니는 애써 제 시선을 외면하며 묵묵히 짐을 싸셨어요. 여동생은 화가 난 엄마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저는 그 길로 아빠 빵집으로 갔어요.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아빠는 이런 상황을 모르는지 평소처럼 빵 공장에서 반죽을 하고 계셨죠. 아빠, 내 엄마 누구야? 정말 나 버리고 집 나간 거 맞아? 지금 엄마가 내 엄마 아닌 거 맞냐고! 아빠는 반죽을 하던 손을 멈췄어요. 그리곤 낮은 한숨을 쉬더니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반죽을 하셨죠. 다 알면서 뭐하러 물어? 아빠 이래야 하니까 저리 가. 그럼 나 이제 아빠랑 둘이 살아야 돼? 엄마랑 외할머니가 소영이 데리고 집 나간다는데 나랑 아빠만 둘이 살게 되는 거냐고. 너도 나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나도 나 싫다는 딸년이랑 같이 살기 싫으니까. 아빠의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빠도 엄마도 하나같이 다 자기들 생각밖에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하루아침에 온 세상이 뒤집어진 기분인데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심할 수 있는 건지 이해도 안 가고 너무 밉고 싫었어요. 그래서 말없이 가게를 나왔죠. 그렇게 터덜터덜 집까지 걸어왔는데 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순간 겁이 나서 마당으로 달려들어가 보니
마루에 쌓여있던 짐들이 온데간데 없고 엄마도 외할머니도 소영이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12살 봄에 두 번째 엄마와 이별을 했어요. 왈가닥갔던 제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한 건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그리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딱히 부족한 것도 없이 살았던 터라 어디서도 주눅이 들지 않았는데 엄마가 외할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떠나버리자 고아가 된 것처럼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당시엔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던 시절이라 매일 아침 내 손으로 도시락을 쌀 때마다 외할머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고요. 아빠가 밥 대신 싸가라고 사라다빵과 샌드위치를 챙겨주시기도 했지만 저는 학교에 가져가지 않았어요. 꼭 엄마 없는 애라는 걸 남들한테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집이 빵집을 하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인데 아빠 가게에서 파는 빵을 싸가면 애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반찬이 형편없더라도 제 손으로 도시락을 싸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학교에서 봄소풍을 가게 된 거예요. 평소 도시락이야 있는 밥에 김치랑 김, 시장에서 산 반찬을 싸가면 그만이지만 김밥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요즘 같은 때야 24시간 하는 김밥집도 많고 안 되면 편의점에서 김밥을 싸가면 되지만 그때는 아침 일찍 문을 여는 김밥집도 없었거든요. 분식집도 10시가 넘어야 열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봄소풍 전날 아빠한테 김밥 얘기를 했어요. 소시지빵도 잘 만드는 아빠니까 김밥 정도는 싸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소풍에 꼭 김밥 싸가란 법 있어? 아침에 가게로 와서 사라다빵이랑 샌드위치 가져가. 내가 나 먹을 도시락 때문에 그래? 부반장이라서 선생님 도시락도 싸가야 된단 말이야. 선생님한테 어떻게 가게에서 파는 빵을 도시락으로 드려? 니네 선생님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왜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학생 보고 싸우래? 빵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그래. 아빠는 소리를 지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속이 타들어가는데 이번에도 아빠는 천하태평이었죠. 할 수 없이 저는 슈퍼 아줌마한테 물어서 김밥 재료를 사왔어요. 아줌마가 가르쳐준 대로 지단도 붙이고 시금치도 삶았죠.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김밥처럼 예쁘지는 않아도 대충 흉내는 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김밥이 말리지 않는 거예요. 속재료는 다 삐져나오고 김은 툭 하면 찢어졌죠. 결국 다음날 아침까지도 저는 김밥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옆구리도 터지고 찢어진 봉투처럼 입을 쩍 벌린 못난이 김밥뿐이었죠. 게다가 간신히 마른 김밥은 칼로 써는 와중에 엉망진창이 돼서 도저히 가져갈 수 없겠더라고요. 부엌이 엉망이 되도록 변변한 김밥 한 줄 만들어내지 못하자 결국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담임선생님 도시락만 아니면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가면 그만인데 그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결국엔 아빠 가게에 들러 사라다빵이랑 샌드위치를 챙겨갔어요. 즐거운 소풍날인데도 저는 하나도 신이 나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다가올수록 막막하고 걱정이 돼서 그냥 이대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쓸데없이 튼튼한 체력은 제 바램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리고 드디어 점심시간이 됐어요. 각 반 선생님은 반장과 부반장을 불러 준비해온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하셨죠. 몇몇 임원 엄마들은 소풍 장소까지 따라와 바리바리 싸운 도시락을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돗자리 위에 펼쳤어요. 선생님들은 누구네 엄마 솜씨가 제일 좋을지 기대가 된다며 웃고 계셨죠.
그때였어요. 저랑 같은 반 남자 부반장인 민수 엄마가 찬압을 꺼내놓으셨죠. 뚜껑을 열자 층층이 담긴 먹음직스런 음식들이 하나 둘 드러났어요. 총 3층으로 이루어진 사각 찬압에는 단순한 김밥이 아닌 새우튀김부터 전복조림, LA 갈비와 빨간 게장까지 평소에 먹기 힘든 음식들로 가득했죠. 게다가 후식으로 난생 처음 보는 열대 과일까지 싸우셨더라고요. 그걸 보자 검은 봉지에 담아간 사라다 빵과 샌드위치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봉지를 등 뒤에 감춘 채 머뭇거리고 있는데 민수 엄마가 그런 저를 보시고는 봉지 속을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안 그래도 후식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올까 했는데 선영이가 어떻게 알고 챙겨왔구나. 사라다 빵도 있네. 아줌마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잘 됐다. 그리고는 제가 가져온 빵을 꺼내서 찬압 뚜껑에 예쁘게 놓아주셨어요. 민수 엄마 덕분에 초라했던 빵이 마치 고급 호텔에서나 볼 법한 음식처럼 포장이 되었죠. 선영아, 점심 아줌마랑 같이 먹자. 아줌마가 사라다 빵이 먹고 싶거든. 대신 선영이는 아줌마가 싸온 도시락을 먹으면 어떨까? 우리 바꿔 먹자. 응?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 민수랑 민수 엄마와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바삭한 새우튀김도, 쫄깃쫄깃한 전복조림도 하나같이 다 맛있었죠. 민수 엄마를 보면서 나도 이런 엄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시간은 흘러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여중을 거쳐 여고를 졸업한 뒤 바로 취직을 했어요. 프랜차이즈 빵집에 밀려 아빠가 하는 빵집은 점점 어려워져서 우리 집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대학은 애초에 꿈도 안 꿨고 어디든 취직해서 빨리 돈 벌 생각밖에 없었죠. 차라리 실업계 고등학교에 갔더라면 자격증이라도 따서 회사에 취직을 했겠지만 인문계 출신으로 성적도 그만했던 저는 회사 취직은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기술 없이 취직할 수 있는 화장품 가게 판매직으로 들어갔죠.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응대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재고 파악에 상품 진열까지 해야 했어요. 그렇게 일하고 받는 월급은 정말 쥐꼬리 같았죠. 그 돈으로 전기세며 도시가스비, 통신비에 생활비까지 쪼개서 쓰려니 정작 제가 쓸 돈은 없었어요. 아빠는 장사가 안 되니 전보다 자주 술을 드셨어요. 술을 드신 날이면 여전히 살림을 부수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내들 욕을 하셨죠. 어릴 땐 이런 아빠가 미웠는데 저도 철이 들고 보니 아빠가 안쓰러웠어요. 가게 장사라도 잘 되면 아빠도 정신 차리고 술을 줄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TV를 보는데 일본에서 유명한 빵집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집은 100년 정통의 빵집인데 만드는 빵이라고는 식빵 한 가지가 다였죠. 그런데도 만들기가 무섭게 빵이 팔려나가지 뭐예요. 성공의 비결을 묻는 리포터의 질문에 빵집 사장은 단일 메뉴로 집중 공략한 게 성공 포인트라고 하더군요. 식빵은 식빵 자체로도 먹을 수 있고 잼을 바르던 샌드위치를 만들던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어서 수요자가 꾸준하다고 하면서요.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 얘기를 했죠. 아빠, 요즘 같은 때 누가 동네 빵집에서 빵을 사 먹어. 프랜차이즈 빵집 가면 예쁘고 맛있는 빵이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식빵은 다르잖아. 특별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슈퍼에서도 사 먹고 가까운 동네 빵집에서도 사 먹잖아. 그러니까 재료비 들여가며 여러 가지 만들 거 없이 식빵만 만들어 팔면 어때? 일본에 그런 빵집이 있는데 잘 된대. 아침에 토스트를 해 먹거나 그냥 잼 발라 먹을 때도 식빵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꾸준히 나갈 거라고.
처음엔 들은 척도 안 하던 아빠는 매출 장부를 보시고는 흔들리셨어요. 다른 빵은 매출이 들쭉날쭉인데 식빵은 그래도 꾸준히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유식빵, 버터식빵, 잡곡식빵 딱 3가지 메뉴로 통으로 된 식빵과 썰은 식빵 2가지 형태로 팔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딱히 매상이 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재료비가 줄어든 덕에 전보다 나쁘지는 않았죠. 그러다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다니던 손님들이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다른 동네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매출이 늘기 시작하자 아빠는 술을 끊었고 저는 화장품 가게 일을 그만두고 아빠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일을 시작하면서 가게 인테리어를 새로 바꿨어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화이트 벽에 우드 선반으로 식빵이랑 통일감 있게요. 간판은 하얀 바탕에 빨간색 정자체로 빵이라고 단순하게 넣었고요. 가게가 환하게 바뀌자 사람들 시선도 전보다 많이 끌었고 단일 메뉴만 파니까 전문적인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식 돈가스 집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식 돈가스는 건식 대신 습식 빵가루를 사용하는데 시중에서 파는 식빵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탄력과 밀도를 가진 빵가루를 만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주문에 따라 빵가루형 식빵을 따로 만드셨죠. 그렇게 만든 식빵을 일식 돈가스 집에 납품을 하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들은 일식 돈가스 집들의 주문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매출이 많이 오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빠와 저는 다 죽어가던 동네 빵집을 다시 살릴 수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 이상은 아빠랑 둘이서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빵 공장과 홀에 직원을 두게 됐죠. 동네 장사인 만큼 홀 직원은 연세가 있는 아주머니를 채용했는데 얼마 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뭐? 재혼을 하겠다고? 아빠가 무슨 엘리자베스 테일러야? 도대체 결혼을 몇 번이나 해? 글쎄, 아빠랑 아주머니가 눈이 맞았지 뭐예요. 몸 좀 편해지려고 직원을 구했다가 원치도 않는 3번째 엄마를 맡게 되었죠. 아주머니한테는 저보다 3살 어린 딸이 하나 있어서 저는 졸지에 이복동생까지 얻게 되었답니다. 그 무렵 저는 우연히 저희 가게를 찾은 초등학교 동창의 권유로 졸업하고 처음으로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아이러브 스쿨이 유행하던 때 시작돼서 쭉 이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는데 바빠서 동창들 찾는 건 생각도 못했던 저는 그렇게 나간 동창회에서 5학년 때 같은 반 부반장이었던 민수를 만나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했어요. 5년 정도 연애를 한 우리는 30 무렵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민수는 연애하는 동안 자주 저희 가게에 찾아왔던 터라 저희 집에서는 일찌감치 우리 결혼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죠. 문제는 시댁 부모님이었어요. 민수는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을 나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고졸에 아빠 빵집에서 일하는 처지였으니까요. 게다가 아빠는 3번째 부인이랑 살고 있었으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부딪혀 보자는 심정으로 시댁에 찾아갔어요. 어린 시절 소풍날 만났던 마음씨 고운 아주머니라면 이런 나라도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살짝 하면서요. 그런데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제가 알던 그 아주머니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던 건지 아니면 선생님들 앞이라서 가면을 쓰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와는 완전 딴판이었죠. 예, 니네 아버지는 능력도 좋으시다? 어떻게 그 연세에 3번째 부인을 들일 생각을 다 하시니? 혹시 너도 너희 아버지 닮은 건 아니지? 인사하러 온 사람 면전에 대놓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너 공부 안 했구나. 어떻게 전문대도 못 갔니? 형편이 어쩌고 그런 핑계 대지 마. 네가 공부를 잘했으면 집에 돈이 없어도 장학금 받고 대학 갈 수도 있었어. 네가 공부 안 하고 놀아서 그런 거지 뭐. 제가 고졸이라는 말에 바로 이렇게 응수하시더라고요. 인사를 드리고 나오면서 이 결혼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정작 제 앞에서 인자하게 웃으시던 시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말끝마다 사람을 깔고 뭉개던 어머님은 오히려 니들이 좋으면 하라고 쿨하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어머님의 허락 덕분에 저희는 의외로 쉽게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시댁 남자들이 모두 어머님 말에 꾸벅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어머님 파워가 센 거고, 나쁘게 말하면 어머님이 고집불통의 독불장군이란 얘기였죠. 결혼을 하고도 저는 아빠 가게 일을 계속했어요. 새엄마는 그런 제가 못마땅한 눈치였죠. 하지만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재혼 전에는 가게 일도 잘하시더니 사장 부인이 되고부터는 일은 뒷전이고 돈 만지는 일만 하려 들더라고요. 아빠는 세 번째 부인한테까지 버림을 받을까봐 이전 엄마들한테 했던 것과는 달리 근면성실한 남편 노릇을 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그동안 아빠가 많이 외로우셨던 모양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엄마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아빠를 위해서 참고 받아들이기로 했죠. 결혼하고 3년이 지나고 첫 애가 생기면서 저는 아빠 가게 일을 그만뒀어요. 사실 돈 때문에 일한 건 아니었기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빠랑 새엄마가 알아서 하시라고 마음도 손도 다 뗐죠. 가끔 가게에 들러보면 두 분이 살가운 사이는 아니어도 남은 인생을 함께할 부부처럼은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디냐 싶어서 다행이다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어갔죠. 그런데 시부모님과는 시간이 지나도 가족이 되긴 힘들 것 같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님과는 사사건건 부딪히는 게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대부분의 문제는 어머님의 독단과 똥꼬집 때문이었어요. 얘, 너 민수 앞으로 보험 뭐뭐 들었니? 실비 뭐 만들었지? 내가 아는 보험 설계사가 내일 너한테 전화할 거야. 그 사람한테 하나 들어라. 툭하면 어머님 마음대로 보험을 들게 하고 남편도 안 좋아하는 반찬이며 식재료들을 퀵으로 보내곤 하셨죠. 그럼 저는 그걸 처리하느라 몇 날 며칠을 똑같은 반찬을 먹어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해서 남편을 시켜 제발 음식 좀 보내지 마시라고 해도 아니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민수는 손발이 차서 필히 이걸 먹어야 돼. 버리지 말고 싹 먹어 치워. 내가 가서 확인할 거야. 이런 식이에요. 당신 아들이 안 먹어서 매번 제가 먹는다는 걸 아시면서도 이러시니 정말 미치겠다니까요. 시댁에서 밥을 먹을 때도 그래요. 밥이 많다고 조금만 달라고 말씀드리면 아니야, 안 많아. 사람이 이 정도는 먹어야지. 밥 양도 어머님 마음대로예요. 심지어 제 속옷도 어머님 취향대로 사서 보내신다니까요. 홈쇼핑 보다가 내 거 사면서 네 것도 하나 샀다. 이게 바탕이 아주 좋은 거야. 색상도 화사하니 얼마나 좋니? 넌 피부가 희니까 필히 이런 색을 입어줘야 돼. 안 입고 처박아 놓지 말고 꼭 입어. 화사하죠. 아주 화사하죠. 화사하다 못해 촌빨 날리는 게 문제죠. 결혼하고부터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모두 어머님 뜻에 따라 살고 있어요. 이 정도는 그래도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40에 생각지도 않은 둘째를 갖게 된 저는 노산이라 임신 초기에 엄청 예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외출도 않고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제 친모를 찾았다고요? 성인이 되고 친모를 찾으려고 경찰에 유전자 등록을 해두었는데 다행히도 친모를 찾았다는 연락이 온 거죠.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어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연락을 받고 40년 만에 저는 친모를 만나러 나갔어요. 남편은 임신 초기라 잘못될까봐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걸 뿌리치고 혼자 엄마를 만나러 나갔죠.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너무도 초췌한 모습으로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만으로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아빠 술주정에 지쳐서 저를 데리고 도망을 치려다 아빠한테 잡혀서 저는 뺏기고 당신 몸만 겨우 빠져나왔다며 미안하다고 하셨죠. 제가 눈에 밟혀서 주변을 서성이며 사셨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 벌러 지방으로 내려간 사이 아빠랑 제가 이사를 가서 이후 소식도 못 듣고 사셨다더군요. 네 아빠만 아니었으면 내가 널 품고 살았을 텐데 엄마 없이 크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그냥 참고 살았어야 했는데. 한스러운 삶을 곱씹으며 제게 사과하는 엄마를 보니 그동안 나를 찾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마음이 싹 녹아버렸어요. 엄마, 나 엄마 원망 안 해. 지금이라도 날 찾아와줬잖아. 근데 몰골이 이게 뭐야?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무래도 병색이 짙어 보이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식 버리고 샀냐니? 몸 건강에 온전히 살면 그게 더 죄지. 엄만 괜찮아. 너 보니까 아픈 것도 싹 낫는 것 같다. 알고 보니 무리하게 일을 하고 사신 탓에 간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홀로 단칸방에서 살고 계신다길래 그 길로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긴 세월 동안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사셨다는 말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빠는 세 번째 부인까지 맞아 살고 있으니 괜히 미워지더라고요.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된 엄마는 그동안 못한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하셨는지 아픈 몸을 이끌고 제게 먹일 음식을 이것저것 해주셨어요. 하지만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해서 죄송하게도 잘 먹지 못했죠. 엄마, 정말 미안해. 둘째를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요즘 입덧이 심하거든. 입덧 좀 가라앉으면 그때 많이 먹을게.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왠지 엄마 표정이 어두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유는 묻지 않았어요. 제 친엄마긴 하지만 떨어져 지낸 세월이 길어서 아직은 허물 없이 지내는 게 쉽지 않은 탓이었죠.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산부인과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사이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와 막 현관에 들어섰는데 글쎄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져 있지 뭐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자식 버리고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야 낯짝 두껍게 어떻게 여길 찾아와?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신 같은 인간 절대 안 받아줘. 나가! 당장 내 자식 집에서 나가라고! 글쎄 어머님이 저희 엄마 옷가지를 집어 던지며 이러고 있지 뭐예요. 그 광경에 눈이 뒤집힌 저는 달려들어 시어머니를 밀쳤어요. 어머님, 미쳤어요? 당신이 뭔데 내 엄마한테 이래요. 딸인 내가 괜찮다는데 왜 어머님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요. 나갈 거면 당신이나 나가세요.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괴롭히면 저 다시는 어머님 안 봐요. 아셨어요? 제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치자 어머님은 놀란 눈치였어요. 너 진심이니? 정말 다 알고도 괜찮다는 거야? 어떻게 그게 괜찮아? 너 정말 제정신인 거야? 태어나진 않았어도 엄연히 네 새끼인데
뱃속에 알 지워가면서까지 네 엄마 간이식을 해주겠다는 게 말이 되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잔인한 구석이 있는 애구나. 네? 뱃속에 아이를 지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간이식은 또 다 뭐고요? 엄마는 알고 있어? 어머님이 하시는 말 알고 있냐고.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알만 굴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를 덥석 잡으며 애원했죠. 선영아, 나 좀 살려다오. 나 살릴 사람은 오직 너밖에 없어. 나 지금 간이식 못하면 죽는다. 누가 뭐래도 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야. 내 몸의 일부라고. 그러니까 내 간 조금만 떼어주면 엄마도 살고 너도 딸 노릇하니 기쁘고 우리 둘 다 좋은 일 아니겠니? 그러니까 네 간 좀 떼어줘. 자식이야. 언제고 다시 가지면 그만 아니겠니? 게다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네 엄만 다르잖니? 엄만 죽으면 더 이상 세상에 네 엄만 없는 거란다. 그러니까 나부터 살려라. 나 살리고 애는 나중에 또 가져. 그 순간 저를 붙잡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마치 산 사람을 끌어잡고 놓지 않으려 발악하는 물귀신처럼 보였어요.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역겹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을 쳤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엄마는 죽기 살기로 절 꽉 잡고 놔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때였어요. 그 손 놓지 못해, 이 미친 여편네야! 어머님이 달려들어 엄마를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그제야 엄마는 저를 잡았던 손이 풀려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죠. 덕분에 전 풀려나올 수 있었고요. 뭐? 당신이 죽으면 엄마가 없어? 왜 선영이한테 엄마가 없어? 내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얘 이제 당신 딸 아니야. 선영이 내 딸이라고. 남자한테 빠져 자식 내팽개치고 나갈 땐 언제고. 다 죽게 되니? 간 떼어달라고 와선 엄마라고? 천지간에 그런 엄마가 어딨어? 당신은 엄마도 아니야. 엄마라면 딸한테 자식 지우고 자기한테 간 달란 소리 못하지. 그건 개만도 못한 짐승 같은 것들이나 할 짓이니까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님은 시뻘건 눈으로 악을 쓰며 엄마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저는 그 충격으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고요. 엄마는 시어머님 손이 떠밀려 집 밖으로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부르며 간을 달라고 소리치더군요. 그 목소리가 너무 잔인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어머님은 멍하게 넋을 놓고 앉아있는 제게 와서 덥석 끌어안았어요. 선영아, 울어라. 차라리 울어. 속으로 삭히지 말고 뱉어내. 차라리 울어라, 이 불쌍한 거사. 어머님은 저 대신 당신이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의 울음소리에 제 가슴에 맺혀있던 무언가가 들썩이더니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던 게 뚫리면서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죠. 한 번 터진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어요. 어걱 소리를 내며 어머님을 끌어안고 한참을 서럽게 울었어요.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질 정도로요. 그날 어머님은 제가 잠든 사이에도 제 머리맡을 지키며 돌봐주셨어요. 그리곤 잠든 아기 자장가 불러주는 목소리로 제게 그러셨죠. 선영아, 너 이제 내 딸 하자. 우리 엄마랑 딸로 평생 살자. 나도 엄마 없이 자라 네 마음 누구보다 잘한다. 검은 봉지에 사라다빵 들고 소풍 왔던 널 보고 가슴이 무너지던 그날부터 우리는 모녀가 될 운명이었는지 몰라. 만날 사람들을 만난다고 이렇게 다시 만나 가족이 된 것도 인연 아니니? 그러니까 서러워 말고 기죽지도 말고 나랑 모녀지간으로 살자. 그날 밤 저는 꿈결처럼 들리는 어머님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었어요.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건 그 후로 며칠 뒤였어요.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친모가 의심스러웠던 어머님은 사람을 붙여 엄마 뒷조사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엄마가 주변에 딸 간으로 이식수술 받을 거라고 했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40년 동안 혼자 살았다는 말도 다 거짓이었죠. 눈 맞아
집 나갔던 남자와 결혼해 살다가 10여 년 전쯤 사별했다더라고요. 둘 사이엔 아들도 하나 있고요. 아들이 간이식을 안 해주겠다고 하자 그제야 저를 찾아 나섰던 거죠. 애초에 저에 대한 그리움도 없이 그저 자신이 살려고 간을 구하러 온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일말의 동정도 없이 끊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친모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요. 저에게는 이제 저를 낳아준 친모보다 더 진한 모정을 나눈 네 번째 엄마가 생겼으니까요. 여전히 고집불통의 아나무인인 엄마지만 세상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는 진짜 내 엄마니까요. 앞으로도 어머님과 저는 툭하면 싸우고 티격태격 할 테지만 그래도 오래도록 이렇게 살고 싶네요. 덕분에 우리 집 남자들은 시끄러운 모녀 덕분에 앞으로도 기죽은 채 살아야 하겠지만요. 제 인생 진짜 엄마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